네, 그렇습니다. 지난 17일이었죠. 수요일에 이제 정부에서 또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그 전에 언론이나 뭐 아니면 여러 이제 카톡방들이나 뭐 이런 곳에서 많이 떠돌았었죠. 지라시라고 이제 많이 떠돌았는데 엄청 많은 규제가 나올 것이다. 규제 내용이 상당히 강력할 것이다라고 했었는데 그보다는 한층 좀 완화된 규제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무거운 규제책인 것은 확실합니다. 지난 정부에서 이번 정부에서 여러 가지 부동산 대책들이 나왔는데요. 너무 많이 나와서 뭐 20 몇 번째라 그러는데 몇 번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강력한 걸 꼽으라 그러면 8.2 대책, 뭐 9.13, 그리고 12, 16 이번에 네 번째로 6.17 대책이라고 들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얼마나 많은 내용을 담고 있고 강력한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자세하게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대책은 총 한 4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뭐 규제 지역 확대가 되는 것, 그리고 갭 투자 방지를 위해서 어떤 대책이 나왔는지, 그리고 재건축 규제, 법인 투자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요약을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자, 먼저 규제 지역 확대 부분입니다. 자,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또 설정이 됐죠. 그래서 거의 수도권 전체가 이제 규제 지역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듯합니다. 자, 거기다가 이제 보시면 자, 어디입니까? 군포, 뭐 그리고 의왕, 안산시 단원구, 인천의 3개 구, 그리고 자, 대전에도 4개 구가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고 바로 퀀텀 점프를 해가지고 이제 투기 과열 지구로 설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 정도로 강력한 이제 규제책이 들어간 거죠. 그리고 보면 위쪽에 호재로 인해 가지고 이제 청주 지역도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였고요. 자, 이제 대부분 다 수도권이 묶여버렸습니다. 근데 여기 또 빈 곳도 보이네요. 빈 곳이 또 2곳이 있으니까 아마 이쪽으로 투자 수요가 좀 이동을 하지 않을까. 풍선 효과가 또 나오겠죠. 풍선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풍선을 타고 날아갈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정부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우리도 이제 많이 만반의 대책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섣불리 이제 이런 지역에다가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좀 더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많이 투자를 했다가 이제 또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바로 규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투기 과열 지구가 바로 지정돼 버린 경우는 좀 문제들이 많습니다. 많은 혼란들이 오겠죠. 특히 이제 하나 예상해 볼 수 있는 게 만약에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투기 과열 지구로 선정이 되면 어떻게 되죠? 자,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규정이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또 날짜도 또 봐야 되죠. 2018년 1월 24일 이전에 사업 인가 신청을 했느냐, 그 이후에 신청을 했느냐에 따라서 양도가 금지될 수도 있고 금지가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봐야 될 부분들이 워낙 좀 많아졌습니다. 이거는 각기 상황별에 맞게 본인의 상황에 맞는 그런 부분들을 찾아보셔가지고 한번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보시면 이제 또 서울시 같은 경우에 서울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또 설정이 됐습니다. 23일부터 발효가 되는데요. 자, 국제교류 복합지구 지금 아주 핫한 이슈로 가지고 있는 삼성동 일대죠. 삼성동 일대 그리고 잠실 일대에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하도 핫해지니까 이게 또 부동산 가격의 상승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해가지고 이제 정부 공인 아주 규제 지역으로 됐습니다. 아주 정부 규제, 정부 공인으로 이제 땅값이 상승한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이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제가 뒤쪽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기에 이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런 방안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이제 갭 투자 방지책이 나왔죠. 아주 여기 또 강력합니다. 이제 9월부터 바로 이제 올해 9월부터 전 규제 지역에서 가격과 무관하게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투기 과열 지구는 가격과 무관하게 증빙 자료까지도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주 까다로워졌습니다. 제가 기존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220 대책 나오고 369를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투기 과열 지구의 3억 이상에 대해서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고요. 조정 대상 지역도 6억 이상일 경우에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고 또 투기 과열 지구에서 9억을 초과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증빙 자료까지도 붙여서 첨부를 해서 제출을 해야 된다 그랬었죠. 근데 이제 이게 다 싹 그냥 사라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무조건 규제 지역, 투기 과열 지구, 조정 대상 지역 뭐 할 것 없이 설정이 되어 있다 그러면 가격과 무관하게 내가 얼마짜리를 사든 뭐 이런 짜리를 사든 상관없이 무조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되고, 투기 과열 지구, 특히 투기 과열 지구라 그러면 이제 새로 선정된 투기 과열 지구도 포함을 하셔야 되죠. 가격과 무관하게 증빙 자료까지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이제 투자를 하시기에 까다로운 점이 있다. 이 부분 이제 유념을 하셔야 되고, 자, 그리고 보면 7월 달부터 이제 바로 다음 달부터죠. 규제지 내에서 무주택자가 주택담보대출 이용할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전입 의무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7월부터 규제지역 내에서 규제지라 하면 다 3개 다 포함이 되는 거죠. 1주택자일 경우에도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을 하고 그리고 신규 주택으로 전입을 해야 됩니다. 기존 같은 경우는 이제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에 자 우리가 1년 이내에 처분을 해야 되고 1년 이내에 전입을 해야 됐었죠. 그리고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도 1년 이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1년 이내에 뭐 조정 대상 지역은 2년이었는데 그거 다 싸그리 무시해야 되고 이제 6개월만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6개월 이내에 내가 살고 있던 집을 처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곤혹스러운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먼저 매도 계약을 맺어놓고 주택을 다음 집을 알아보시는 게 훨씬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또 힘들어진 거고요. 그런 만큼 이제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갭을 주택담보대출을 끼워서 갭 투자하기에는 좀 상당히 좀 힘들어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투기과열지구죠. 조정대상 지역은 아닙니다. 투기과열지구 내에 시가입니다. 시가라고 하면 KB시설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3억을 초과하는 아파트만입니다. 자 빌라나 뭐 아니면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아니겠죠. 아파트를 신규로 구입하게 되면 전세자금 대출 보증을 제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투기과열지구에서 자 전세 대출을 받았어요. 전세 대출을 받고 나서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을 초과하는 이것도 아파트죠. 아파트를 구입하면 대출을 즉각적으로 회수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 9억을 초과하거나 아니면 다주택자일 경우에는 전세자금 대출 보증에 제한이 있었죠. 하지만 여기는 이제 거기다가 플러스 자 시가 3억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할 경우에 전세자금 대출을 보증을 제한한다. 그리고 만약에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 투기과열지구에 3억 초과하는 아파트는 이제 구입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지방에 이제 내가 제주도에 살고 있는데 직장이 옛날에 서울이라서 서울에 아파트를 구입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게 원천적으로 차단됐다는 겁니다. 내가 제주도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가지고 서울에다가 투기과열지구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를 이제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좀 까다로워졌다. 그래서 우리가 돈이 좀 적은 분들이 이제 담보대출을 이용해가지고 아니면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해가지고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실거주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려 하더라도 그게 완전히 꽉 막혀버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투기과열지구 내라면 3억 초과 아파트밖에 없습니다. 그죠? 3억을 넘지 않는 아파트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번에 이제 또 재건축에 대해서도 규제가 좀 나왔죠. 좀 심각하게 나왔습니다.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과 인천, 경기도입니다. 경기도에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들어갔습니다. 어떤 규제 내용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내년이죠. 이제 올해 말까지 도정법을 개정을 하고 이제 내년부터입니다. 내년에 최초로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입니다. 신청을 하는 사업장부터 적용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하느냐? 조합원 분양 신청일까지 자 2년 이상 거주를 해야지만이 분양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자 2년 이상 요거는 뭐 연속해서 거주는 아니고요. 내가 1년 살고 1년 또 딴 데 갔다가 또 1년을 살더라도 합산을 해준다고 합니다. 자, 합산 해주니까 요거를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 자, 그만큼 이제 분양권을 받기가 어려워졌다는 거죠. 입주권 받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요게 좀 문제가 많습니다. 상당히 혼란도 많이 예상이 되고요. 특히나 만약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자, 내년에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어요. 근데 그 전에 내가 이 아파트에 나중에 살기 위해서 거주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근데 사정상 거주하지 못하고 임대를 주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내가 결국에는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이 되고 또 자, 조합이 설립이 됐어요. 내년에 설립이 됐는데 자, 이 집을 팔려고 해도 팔 수가 없다는 거죠. 왜 팔 수가 없습니까? 그냥 팔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또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건축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가 설정이 되고 나면 그 조합 설립 인가 난 이후에는 우리가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규정이 있죠. 그래서 아예 팔 수도 없습니다. 이게 내 건데 내가 마음대로 사고 팔 수가 없다는 겁니다. 참 힘들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재건축엔 한 번 더 강력한 규제가 들어갔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몇 가지 있죠. 안전진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해서 안전진단조차도 이제 좀 더 지금도 힘들지만 더 힘들어지게 하겠다. 시군구청장이 이제 신청권자였다면 이제 그거를 이제 시도지사한테 넘긴다는 거죠. 자, 그리고 재건축 부담금 우리 초과이익 한수제죠. 자, 재건축 부담금을 이제 본격적으로 징수하도록 이제 시작한다라고 또 대책에 나와 있었습니다. 자, 그 부분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법인 투자입니다. 법인들은 이제 거의 뭐 사망 선고를 받았다고 봐도 무방할 듯합니다. 어떤 내용들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바로 이제 당장 다음 달부터죠. 7월부터 주택 매매 사업자, 임대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이 금지가 됩니다. 어떻게 금지가 되느냐? 지역 불문입니다. 그러니까 조정 지역이나 비조정 지역이나 할 것 없이 자, 내가 뭐 어떤 섬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개인 사업자나 아니면 법인 사업자나 불문하고 모두 다 주택담보대출은 금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받아가지고
갭 투자하지 말라는 거죠. 자, 거기다가 이제 진짜 이제 강력한 것들이 한 3콤보로 나옵니다. 자, 보십시오. 내년에 종부세 부분부터입니다. 이제 올해까지는 괜찮은데 내년 되면 이제 종부세가 장난이 아닐 겁니다. 왜냐? 자, 종부세율 최고 세율을 부과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2주택 이하는 3%, 무조건 3%고, 자, 3주택 이상자는 이제 조정 대상지 같은 경우에는 2주택이고요. 자, 4%입니다. 원래 우리가 종부세 세율을 보면 2주택 이하는 0.6에서 3%였고, 그리고 3주택 이상이나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0.8%에서 자, 4%까지였죠. 근데 이거 다 무시하고 법인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3% 최고 세율, 자, 4% 최고 세율을 매긴다고 합니다. 자, 이게 이러면 이제 좀 문제가 많아집니다. 여기다가 또 종부세 계산할 때 우리가 법인 같은 경우에는 6억까지 공제를 해줬죠. 그러니까 만약에 10억짜리를 갖고 있으면 6억은 빼고 나머지 6억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세율을 매겨가지고 종부세를 산출을 했는데요. 그 6억 공제를 폐지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법인이 10억짜리 갖고 있다면 이제 10억에 대해서 3%나 4%를 과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거워졌다. 자, 그거를 피하는 방법이 있었죠, 원래는. 뭐냐면 조정 대상지 내에서 신규로 등록한 이제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면 됐죠. 8년 장기 임대로 등록을 하면 종부세 합산 배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에는 자, 9.13 대책 이전에 취득을 하고 등록을 하면 해당이 됐지만 그 이후에 취득을 하게 되는 경우 9월 14일 이후에 취득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한다 하더라도 자, 종부세 합산이 배제가 안 됐었죠. 그러니까 무조건 종부세를 내야 됐는데 법인은 예외였습니다. 근데 이제 법인까지도 이제 종부세를 합산시킨다고 합니다. 비록 자, 내가 그 전에 취득을 했다 하더라도 6월 18일 이후에 등록을 하게 되면 자, 합산을 무조건 해버린다는 건데요. 그러면 이제 무조건 내가 이전에 취득을 해놨어도 지금 등록한다 한들 자, 합산 배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종부세 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아예 막아버렸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종부세가 어마어마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법인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또 양도시에도 이것도 문제네요. 양도시에도 자, 추가 세율이 기존에는 10%였는데 이거를 자, 20%로 상향 조정을 한다고 합니다. 장기 임대주택 등록을 하더라도 마찬가지고요. 배제가 안 되고. 자, 요거는 이제 내년부터 적용을 한다 하니까 올해 안에 팔아야 되겠죠. 그래서 법인 물량이 조금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팔아야 된다. 이게 좀 무슨 문제냐면 자,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개인 같은 경우에 양도 차익이 만약에 1억이 있었다. 1억이 났다 그럴게요. 그러면 이 1억분에 대해서 기본공제 250만 원 하고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금액 있죠? 뭐 9,750 되겠네요. 9,750에 대해서 자, 9,750에 양도 차익이 났으면 여기다 양도 소득이 났으면 여기다가 세율을 곱합니다. 1억 이하는 아마 한 35%일 겁니다. 그렇죠? 35%인데 35%에다가 이제 35%를 매겨주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납부를 하고 누진공제도 빼주죠. 한 1,490 정도 될 겁니다. 빼주면 뭐 얼마 안 나옵니다. 한 2천만 원 아니면 2천만 원 정도 나온다고 볼게요. 근데 3주택자라 그러면 거의 계산을 해보면 거의 한 4천만 원 정도 나옵니다. 자, 그렇게 이제 개인 같은 경우에는 많이 냈는데 법인은 어떻게 되냐면 법인은 법인세율을 적용을 받죠. 그래서 2억 이하 같은 경우에는 10%밖에 안 됩니다. 10%에서 총 25%인데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 양도 차익이 1억이 났다. 그러면 필요경비 만약에 뭐 얼마가 있다 그러면 그걸 제하고 만약 필요경비가 빵원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양도 차익 1억 그 소득이 났죠. 1억에 대해서 10%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1,000만 원밖에 안 되죠. 이 1,0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너무 적게 낸다고 해서 법인은 양도할 때 추가세율을 항상 적용을 했던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양도 차익이 났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10%를 더 내라 해가지고 10%더 내니까 또 1,000만 원이 더 더한 거죠. 1,000만 원 돼서 2,000만 원 내도록 됐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 10%가 아니고 20%로 상향을 했기 때문에 자, 내가 만약에 필요경비를 많이 썼다 해가지고 만약에 아니면 또 손실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양도 차익이 아예 소득이 아예 없었다 하더라도 자, 양도 차익이 1억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1억에 대해서 따로 또 20%를 무조건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손실이 났다 하더라도 2천만 원은 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법인에 대한 지금 과세가 아주 강력해졌습니다. 거의 징벌적 성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만약에 이제 종부세라 그러면 우리 알죠? 과세 기준일이 언제입니까? 우리 재산세하고 똑같죠. 6월 1일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내년 6월 1일 이전에 법인의 물량이 법인들이 갖고 있는 물량은 아마 좀 정리가 될 것이다. 많이 좀 나오겠죠. 그래도 봤자 뭐 개인이 갖고 있는 것만큼 많겠습니까? 그렇게 시장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되죠?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또 줍줍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런 이제 또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 자, 내용이 좀 길어서 좀 말을 좀 빨리 했습니다. 죄송하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이제 향후에 또 어떻게 될 이제 효과가 날 것인가 예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규제 지역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나올까? 지금 단기적으로 보면요. 단기적으로 보면 수도권에 아까 비규제 지역인 김포, 파주 빠졌었다 그랬죠. 요 두 군데 지역으로 사람들의 이제 투자 수요가 아마 또 몰릴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되죠. 왜냐하면 왜 규제 지역에서 빠졌을까요? 그만큼 입지적인 측면에서 다른 지역들에 비해 가지고 좀 열등했다는 거죠. 열등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들어가서 반짝하는 그거를 느끼기 위해서 들어가셨다 그러면 이 실수요가 받쳐주지 않습니다. 실수요가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대가 낮았던 거고요. 만약에 또 규제 지역으로 우리가 보셨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올라가니까 바로 규제 지역으로 묶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여기 들어가서 또 가격이 올라갔다 그러면 또 묶어버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래가 안 돼요. 잠깐의 이제 올라가는 기쁨을 맛볼 수는 있겠지만, 호가가 올라가는 기쁨을 맛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팔 때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우리 양도소득을 많이 챙기는데 기본인데, 그 비싸게 파는 걸 못 한다는 겁니다. 싸게 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조정이 올 수밖에 없다. 그런 지역은 특히나 더 조정이 심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꼭 주의하셔야 된다. 주의하시고 투자에 참고하셔서 판단하시라. 꼭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 또 두 번째 갭 투자 같은 경우에는 갭 투자는 우리가 원래도 대출 없이 많이 했습니다. 대출 없이 많이 했고 좀 돈이 좀 부족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가지고 투자를 했었는데, 원래도 주택담보대출 없이 투자도 했고 또 신용대출까지 받아가지고, 신용대출은 또 상관이 없잖아요. 받아서 투자를 했었기 때문에 큰 영향이 있을까는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실거주자, 실수요자들이 오히려 좀 타격을 받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특히 이제 현금 부자, 그러니까 현금을 많이 좀 갖고 계신 분들 이제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수도권 전체가 아예 규제 지역으로 묶여버렸기 때문에 원래 규제 지역이었던 서울이 아마 입지가 더 공고화될 것이다. 서울로 더 투자를 이제 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원래 입지가 좋고 수요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으로는 당연히 몰리게 되고요. 또한 서울에는 공급이었기 때문에 가장 주택 가격의 상승의 가장 기본이 뭡니까? 수요와 공급의 법칙입니다. 공급이 없으면 그만큼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고, 서울은 원래부터 수요가 많았다. 그래서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거기다가 또 지금 전세가율까지 상승한다고 합니다. 전세가율이 높아지면 어떻게 되죠? 매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왜냐? 전세로 살 바서 전세가가 너무 높은데 매가가 오히려 낮아. 오히려 뭐 부담이 안 돼. 그러면 당연히 투자를 하시겠죠. 집을 직접 산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더 올라간다. 앞으로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서울의 아파트는 이제 입지가 더 공고화되고 서울 쪽으로 많이 투자를 하실 것이다. 그리고 아까 대책에서 보셨죠.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에 3억 초과하는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전세자금 대출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맹점이 하나 있었죠. 투기과열지구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조정대상 지역은 아니라는 거죠. 조정대상 지역은 아니고 또 아파트만이었죠. 그래서 빌라나 또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이런 것들은 해당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피해서 전세자금 대출 조정대상 지역의 아파트를 전세자금 대출 받아가지고 실수요자나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갈 것이다. 또 규제 지역이긴 하지만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조정대상 지역으로 사람들이 또 투자에 관심을 돌릴 것이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세 번째,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내 집을 내 집이라 부를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올해 말까지 아마 조합인가를 신청하는 사업장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 러시가 이뤄질 것 같고요. 또한 투기과열지구로 이제 갑자기 지정이 됐죠. 갑자기 성남 같은 경우도 지금 재개발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들 그리고 또 재건축 사업장들이 아주 혼란을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규정 이런 것들 때문에 날짜도 생각을 해야 되고 해서 혼란이 많이 발생할 것이고, 상대적으로 또 재개발이나 아니면 리모델링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규제가 지금 요번 대책에 없기 때문에 또 반사이익을 얻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생각을 해야 될 게 있는데 제가 잠깐 뒤에 갔다가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투자는 이제 어떻게 되죠? 거의 사망 선고나 마찬가지로 보유세에 헬게이트가 열렸다. 앞으로 이제 법인은 투자를 하지 말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살펴봤듯이 올해 말까지, 왜냐하면 양도세 추가 세율을 안 내기 위해서 올해 말까지 좀 법인 물량이 나올 것이고, 또 내년에 6월 이전에 종부세를 안 내기 위해서 6월 이전에 법인의 매물은 좀 시장으로 출회가 될 것이다. 그래서 현금을 많이 갖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갭 투자에 이용을 할 것이다라고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고요. 이제 재건축 문제인데요. 아까 이제 후반에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이제 내 집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참고로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내 집을 이제 갖고 있는데 도저히 들어가서 실거주할 그런 형편은 못 됩니다. 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일단 임대를 줄 수밖에 없죠. 전세를 주든지 월세를 주든지 임대 세입자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잘 지내오고 있었는데,
시간이 너무 흐르다 보니까 이 집이 헌집이 됐어요. 너무 헌집이 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녹물도 나오고 뭐 크랙도 가고 그러죠. 그래서 세입자들도 잘 안 맞춰지고 또 공실도 생기고 이래서 내한테 막대한 손실도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이거를 뭐 리모델링 한다든지 아니면 허물고 다시 지으면 되죠. 자,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자, 이제 흘러가지고 다시 지으려고 그래요. 근데 내가 거주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나라에서 정부에서 너 이거 이제 네 거 아니야. 돈 얼마 주고 나가라고 그럽니다. 네 거 아니라고. 그러면 이건 심각한 사유재산 침해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내 집인데 왜 갑자기 나라에서 내 거를 뺏어가 버립니까? 돈 얼마 지어주고.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헌법소원이라든지 뭐 그런 문제가 법률적인 문제들로 상당히 좀 말이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간단하게 이렇게 좀 짧은 시간에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최대한 많이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했고요. 더 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 이제 또 세미나를 진행을 합니다. 그게 와서 뭐 연락을 주신다든지 뭐 상담을 받으신다든지 아니면 또 세미나에 참석하셔가지고 또 좀 더 고민이 되는 부분들, 궁금한 부분들 좀 물어보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같은 경우에 또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제 또 세미나나 아니면 또 이 이후의 시간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